이리 오너라 이리 오. 표지가 참 이쁜데요. 네. 업종 의견은 뉴트럴이라는 뜻으로 한 건가요? 이게? 네, 업종 전체 의견은 근데 뉴트럴. 그 중에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되는 기업들을 보자는 네, 자료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 이후의 시장을 대비하면서 어떤 것들 포트폴리오 편입할 것이냐. 네.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참 반가운 종목이 있더라고요. JSND라고 지누스. 지누스만 있네? 네, JSND는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어서 여긴 없고요. 네. 지누스랑 헷갈렸어요. 네. 지누스 있고 워낙 JSND는 저번에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종목이고 네네. 그리고 탑픽은 한샘. 맞습니다. 탑픽. 야, 한샘 오래간만에 한번 저도 오랜만에. 괜찮아요? 회사가 되게 실적이 너무 좋고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종목인데 여러 가지 고민한 바 지금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언제든지 한 방에 네, 있는 기업이고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굉장히 비싸요, 있습니다. 한샘이. 멀티플이 언제나 이제 그게 아니라 비쌌던. 네. 한샘에서 제가 저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부엌 하신 가고 거요? 한샘에서 하려 제대로 좀 등급이 몇 개 있는데 좋은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자료에도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 넣어놨는데 엄청 저가 모델을 최근에 출시했는데 그게 좀 잘 팔립니다. 막 평당 99만 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또 사람이 보다 보면 좋은 거 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그래요. 우리 인테리어 101 집돌이 집순이 대백서 요즘 정말 네. 어쩌면 산업이 일단 궁금한데 산업 얘기 좀 듣고 그다음에 네네. 탑픽인 한샘 얘기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누스 얘기도 있고 하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인사를 안 했네요. 윤세인조입니다. 네, 건설 건자재 담당 네. 김세련입니다. 자료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그냥 업종 얘기 드리면서 계속 이런 쪽 종목이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글로벌로 요즘에 이제 직구미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홈디포, 로스 같은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료에 제가 첨부한 일본의 닉실이나 니토리 같은 회사들이 최근 실적도 그렇고 주가 퍼포먼스도 상당히 지금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인테리어라는 시장을 한번 해보고자 쓴 자료이고 워낙 이제 일단 히스토리라든지 베이직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목으로 이제 원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개 국가죠. 미국이랑 일본은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로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 네. 연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에도 일본 디벨로퍼 시장 우리가 분석한 뒤로 네. 그때 JSND 얘기했던 네, 것 같고 JSND.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새로 짓기보다 결국은 고쳐 쓴다는 고쳐 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네. 일본부터 보죠. 네, 제가 자꾸 일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한국의 10년 바로미터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어쨌든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좀 정리한 거고요. 10페이지 그림 1번에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신규 착공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신기하네. 네, 지금 버블 경제가 이제 붕괴한 이후로 엄청 착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망치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줄어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새 이제 주거용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많이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 2번에 보면은 빈집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도심 집중화가 점차 심화되다 보니까 도쿄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신규 착공은 없고 근데 지방에는 또 빈집이 많으니까 신규 착공이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비도심은 슬럼화되고 도심은 사람이 계속 몰리는데 부동산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죠. 일부 도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부동산 구조가 아파트들 내용 연수 오래되면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일본을 찾아봤더니 이제야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건축, 하다못해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일본은 거의 없었던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요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7번에 이게 이제 도쿄의 어떤 오래된 주거용 부동산을 리모델링해서 재건축해서 이제 리세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되게 크게 소개가 될 만큼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당연했던 비즈니스인데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먹거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그림 8번에 당연하겠지만 신규 착공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을 꾸미는 그런 리노베이션과 인테리어 수요는 착공이랑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표 1번에 리폼이라는 일본의 시장의 8가지 트렌드를 꼬트라해서 발췌를 해왔는데 뭐 간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을 새로 지어서 뭐 관광용으로 숙박용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리폼 관련된 뭐 건자재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도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 같은 거 용도 변경해서 이제 요거를 뭐 쉐어하우스로 돌린다든지 이런 좀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우리나라랑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일본은 오래된 집이 많아서 거기서 생기는 리노베이션 수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의외로 제가 최근에 이 주택 관련된 매크로 데이터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도 네, 금리가 싸가지고 집을 많이 샀더라고요. 부동산 보고 있으면 미국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뭐 뉴욕 뭐 지금 뭐 맨하탄에 그런 뭐 임대 그게 중에 그냥 집 가격이 엄청 올라. 가격도 정말 꾸준히 계속 오르고 그리고 착공도 신규 착공도 코로나인데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돈 풀고 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집들도 사실 너무 많고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니까.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네. 그래서 사실 이 리모델링 시장이라는 거는 새로 지어지는 집이 많으면 약간 죽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어떤 주택 관련된 개보수 비용 전체 캐파는 최근에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 신규 착공이 워낙 많아서. 근데 대신에 이제 매매 건수도 너무 많고 해서 주택 매크로 데이터는 상당히 좋다. 근데 15페이지 표 2번을 보시면은 이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구매자가 이 집을 산 사람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이 있느냐 해서 탑3가 주방이나 욕실 개보수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있다. 그것도 원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집을 많이 수리해서 사는 그런 이제 문화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 매매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가격을 좀 올리려는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캐피탈 게인을 노리기 위해서 좀 오래된 걸 수리해서 팔아야지 가치가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랑은 다르게 매크로 데이터는 좋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밀레니얼들은 돈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이 집을 산 사람들이 밀레니얼은 아니고 베이비 부모 아니면 이제 X세대로 표현되는 젠 X들, 30, 40대들이 집을 산 거고 밀레니얼들은 점차 이제 월세로 많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림 13번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미국 문화를 감안했을 때 부모랑 같이 사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독립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가요? 네. 독립을 못하고 있죠. 너무 비싸서 그림 14번 보시면은 렌트하우스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가격도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이 레지덴셜을 뭐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 조카들은 맨하탄 사는데 우리 누나 비싸죠 렌트비가. 그렇죠. 난 그 연봉이 꽤 센데도 누나가 뉴저지 사는데 결국은 그 애들 집 그런 것 때문에 누나가 약간 오히려 살던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를 가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그림 16번 보시면 이게 미국 리츠 시장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주거용 리츠가 전체 리츠 수익률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렌탈 기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17페이지 그림 17번 보시면은 이 세대별로 부의 편중을 보면은 밀레니얼이 아주 돈이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밀레니얼들이 점점 가구를 소비함에 있어서 가성비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가구,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가구를 많이 주문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19번처럼 지누스의 제품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이 지누스가 이 매트리스를 돌돌 말아서 박스에 넣어서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한 트럭 안에 실을 수 있는 매트리스가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물류비가 세이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품들 인기가 상당히 많고, 그림 20번 보시는 것처럼 이 매트리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교체 주기가 이 베이비 부모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는 매트리스 좋은 거 하나 사서 만져보고 비싼 거 사서 한 10년 넘게 쓰는 거죠. 뭐 뒤집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밀레니얼들은 보통 한 5년 주기로 그냥 싼 거 사서 빨리 버리고, 그리고 월세가 사실 우리나라는 세만 받지만 외국은 다 풀옵션이잖아요. 침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저렴한 어떤 그런 가구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림 21번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주요 가구 유통업체 실적이 19년이 엄청 좋았습니다. 웨이페어는 가구 전문 유통업체인데 여기의 경우가 가장 높은 실적 그로스를 보여주고 있고, 오프라인을 주로 하는 이제 코스트코나 메이시스의 경우도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이게 지금 데이터가 웨이페어라는 회사는 오프 전문이에요? 온라인 전문입니다. 그쵸. 온라인만 하는 회사고요. 다 그러네. 요즘. 네, 그래서 온라인이 대세고, 근데 이게 19년도 데이터니까 아마 20년도는 더 많은 그로스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온라인은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한샘몰? 그거 뭐 얼마나 하나. 네. 아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제가 뒤에서 또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소개를 드릴 텐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그림 23번에 보면은 미국의 가정용 가구 안에서는 사실 이 매트리스 이런 거는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거실 가구, 소파 맞아.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상상만으로 침대도 원래 되게 벌크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듯이, 지금 이제 이 소파 가구 같은 것들도 이제 DIY를 해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점차 이제 확대된다면 이쪽 온라인 쪽 가구 성장률은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웨이페어를 왜 여쭤봤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동네마다 가구 밀집 그 지역이 있잖아요. 가구거리. 무슨 동? 뭐 가구거리. 저는 저희는 이제 어딜 지나가다 우리 그 아현동 지나가다 보면 거기도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아현동 근데 이제 가구거리. 왜 다 플랫폼화 되고 있는데 저건 잘 안 될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저희끼리. 근데 저 플랫폼 우리 한 친구가 저거 플랫폼화 되면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없어지고 다 먹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게 지금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샘이 해요 그거를? 나 왜 모르지? 한샘에서 그걸 오늘 안 들어가 봤는데. 한샘 이케아도 하고 있죠. 이케아는 가봤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일단 나는 조립하는 게 너무 귀찮고. 그래서 이제 한샘을 조금 더 온라인으로 선호를 하는 게, 이제 한샘 조립을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DIY가 아니거든요. 한샘 이 이케아 사고 왔다가 성질 나가지고 나중에 정말 네. 한샘은 또 갑자기 점점 재밌어지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파트 2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드릴 건데, 말씀하신 대로 딱 정확합니다. 페이지 이제 20페이지 그림 24, 25번을 보면 우리나라가 좀 특히 유독 이 가구 산업이라는 게 매우 이제 영세화되어 있는 그런 맞아요. 비즈니스였어요. 옛날 여행사 같은 느낌. 말씀하신 옛날 여행사 하면 난립해 있다가 나중에 하나로 통합되듯이. 그래서 이제 이 대충 이제 그림 24번에 우리나라 가구 시장 전체 이제 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섬유유복이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어떤 뭐 그 정도 사이즈는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수입 가구 비중이 절반 훨씬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 가구, 국내 브랜드 가구들이 아마 이제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구 산업이 상당히 영세화돼 있지만 국내 내수에서 상당히 활발한 그런 산업이다라는 건데, 21페이지 그림 26번, 27번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영세했다. 그동안 너무 영세했고, 그래서 이게 되게 가구라는 게 뭐 옷장에 표준화된 가격이 얼마냐, 쇼파는 그러니까. 얼마냐, 이런 게 좀 모호했던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막상 한 번씩 개비하려고 보면 영동 네. 거기 가구거리 가서 수입상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부르는 게 갑인 것 같아요. 뭐 오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똑같은 심지어 가구도 어디 뭐 가구거리에서 사는 거랑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회에 막 그 무슨 큰 매장 이런 데 사는 PC만 거랑. 해도 우리 단어와 많이 밀어서지만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2014년도에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는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아직 뭐 말씀하신 대로 멀지만 2014년에 이케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가구하면 뭐 한샘 플래그샵을 가거나 이케아를 방문하거나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나라 이 홈 퍼니싱 시장 중에서 가구라는 영역은 나름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 29번 보시면 실제 이제 2014년도에 이 홈퍼니싱 시장이 이케아 효과로 그때 한샘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던 때라 이제 두 개의 공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가구 시장이 많이 표준화가 됐죠. 22페이지 보시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2014년에 들어왔다 이케아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2014, 15년이면은 앞에 정권에서 부동산 LTV 풀어주고 금리 싸게 맞아. 해주면서 집 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밀려있던 그 미착공 PF들을 막 밀어내고 해서 아파트가 정말 많이 지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파트 보통 짓는데 2년, 뭐 3년 요 정도 걸리니까 2017, 18년도는 이제 입주 사이클이 도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이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B2C 가구 부분이 엄청 좋았고 그 이후에는 입주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이사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또 B2B 사이클이 만나던 때다.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나라 B2C, B2B 가구를 막론하고 가구 업체들이 상당히 전성기였던 때가 그때 완전 때입니다. 멀티플 엄청 받을 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샘, 그거를 뭐 리바트. 제가 그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그림 35번, 36번에 정리를 했고요. 매매 거래량이랑도 한번 비교해보고 매출 성장률이랑도 비교를 했는데 제가 색칠해놓은 이 구간이 말씀드렸던 대로 가구 시장의 상당히 전성기. 그래서 한샘의 경우는 B2C 비중이 당연히 많다 보니까 한샘이 B2C가 70, B2B가 30이거든요. 근데 리바트는 반대로 B2B가 70, B2C가 30입니다. 그래서 그림 36번처럼 한샘 그때 멀티플 뭐 60배 이상 받았죠. 받았고 리바트는 한샘이 60배인데 리바트는 뭐 40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날아갔던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시기를 굉장히 건설 애널들 한샘 밀었던 친구들은 엄청 저도 스타였었죠. 그때 한샘 그래서 이게 건설 애널 몸값 막 오를 때였습니다. 그때가.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렇지 못했지만 주니어여서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이 멀티플의 근거가 뭐였냐? 업태가 바뀌고 그러니까 가구라는 산업이 좀 대형화되고 표준화됐던 시기 플러스 업황이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황금기가 있었다. 24페이지부터는 이제 리모델링 시장을 말씀드릴 거고요. 리모델링은 집 뜯어 고치는 게 이제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거는 그냥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림 37번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매년 사라지는 멸실주택의 차이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결론은 뭐냐면 없어지는 집 대비해서 입주 공급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서울 지역의 집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정부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좀 막히다 보니까 가격은 사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오른쪽 페이지는 뭐냐면 최근에 정말 이제 이상한 이 매매 수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한 한 채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수요 심리가 엄청 지금 자극이 된 거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림 38번 이제 아파트인데 보통 저는 이 아파트 데이터만 봅니다. 왜냐하면 뭐 대형 건설사 이제 공급량이 아파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뭐 10만 세대? 저희가 6월 달 지나면 꺾일 거라고 했는데 7월 달에도 10만 호가 거래가 됐고요. 8월 달 데이터는 9월 20날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없는데 뭐 언론 보도에서는 뭐 특정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8월이 줄어든다고 해서 대세적으로 꺾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빌라 뭐 오피스텔 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매매 거래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빌라 거래를 보고 있으면 네. 야 이제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 채는 있어야 된다. 한 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원래 있던 집 돌아가니까 집 고쳐서 어차피 물건은 없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집을 고쳐서 살 거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당연히 어차피 일어나고. 고쳐 살아도 만들 수는 없다. 집을. 그렇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집을 뭐 고칠 거다 고치고 아니면 새로 들어갈 때 고치면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고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도 지금은 스마트한 한 채만 남겨두고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 그렇다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이 저는 네. 약간 그것도 아니 약간 네. 아니까 근데 단독주택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아파트 살기 불안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독주택까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도 좀 있습니다. 난리더라고. 단독주택도 엄청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도 거래 많이 되고 있고 보통 저희가 빌라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은 감가가 생긴다는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매 물건에서는 벗어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좀 약간 오피스텔 같은 걸 저기 거래해서 산다는 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면 가장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이제 근데 이런 건 거죠.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 난 집은 있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주로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 거래가 안 됐는데 단독주택 뭐 오래된 집들 있는 거는 고쳐 쓰겠다. 그쵸. 요즘 고쳐 완전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을 질러버린 것 같아요. 정말 불을 지른 것 물건이 같습니다. 없다. 앞으로 몇 년간. 네. 이 매매 거래가 옛날에는 뭐 저희 갭 투자해도 그거 매매 거래량으로 잡혔는데 요새 누가 갭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다 실수요자가 누가요?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매매 거래량 증가도 있는데 어쨌든 이 거래량의 의미는 뭐냐?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리모델링이 엄청 늘어나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빈 것들이 건물들도 많이들 고치고 있고. 네, 건물도 뭐 고치고. 다 고쳐 살겠고 뭐. 네. 그건 그래서 맞다. 이 리모델링 다시 뜯어 고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워낙 올라가고 있고요. 그 그림 42번의 경우는 그냥 이거 정말 제가 궁금해서 전입 전출 한번 본 거거든요. 보시면은 서울은 보통 이제 전입 마이너스 전출해서 이제 순이동이 보통이 마이너스면 조금 사람이 나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전입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동이 그래도 플러스로 붙으면서 어쨌든 전입 인구가 엄청 유입이 됐다는 거고 경기도 많이 늘어났고 인천은 좀 빠지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 그림 44번에 이제 서울이랑 경기를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면 서울에서도 경기로 많이 나갔는데 경기에서 서울로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집을 살 거면 서울 거 사가서 살겠다는 들어와 살겠다는. 그렇죠. 이제 뭐 투기 모르겠고 일단은 빨리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실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27페이지에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한번 제가 봤는데 은평구랑 강동구가 전입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에 붙어있는 지역에 서울로 넘어오는 수요도 엄청 많다는 거고요. 은평가 싸니까. 그건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냐? 실수요가 집을 산다라는 거죠. 진짜로. 들어와 투기 살겠다. 수요가 아니라. 보시면 이제 뭐 금천 관악구로 저희 금관구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전입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강남 상구, 마용성 다 전입이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영끌 매매가 있었느냐, 정말 실수요가 집을 산 거냐, 데이터를 확인한 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40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은평구가 참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 동네를 알기 때문에 저도, 저는 와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전입이 많아졌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일산 살 투기수요라고. 바에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빨리 이사를 해야 된다. 들어오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불안 심리가 생기니까 빨리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꼭 그게 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이제 무주택자가 뭐 싸니까 집을 사는 그런 일단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느낌만으로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서 영끌이 집을 샀다, 30, 40대가 집을 샀다, 실수요자가 집을 샀다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를 이제 데이터로 확인한 바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정도로. 주위에 좀만 부동산 좀 뭐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을 좀이라도 세라도 받으려고 오피스텔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팔려고 내놨는데 쫙 팔려버린 거야. 그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 팔려가지고 너무 머리들 아파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오더니 푸르륵 났더니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부부인데 아파트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둘이서 월세 내고서 막 이렇게 사느니 사자 해서 사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걸 오피스텔을 왜 젊은 그 돈을 더 모아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아파트를 사지. 사는지 뭐 이해가 안 간다. 그 실제 그 주인이 팔면서 그 사람이 팔아 사주니까 고맙긴 한데 네. 저 젊은 굳이, 부부 왜 네. 저걸 하지?
참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물어봤대. 나중에 계약서 다 했으니까 이제 못 모르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볼 때 아니 이거 월세 매달 나가는 것도 문제고. LTV가 일단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이거라도 사서 둘이 같이 이제 갚아 나가면 요즘 결혼 신고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꼭 이제 무주택자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도 다주택, 2주택이어도 만약에 뭐 경기도에 하나, 서울에 하나 있으면 이거 파는 거죠. 이거 팔고 서울에 좀 이제 원래는 뭐 서울 변두리에 살았다면은 오른 거 엑시트하고 교육을 위해서 이제 상급지로 이동을 하거나 뭐 그런 수요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뭐냐면 리모델링 수요가 꺾이지 않을 거다. 이대로라면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리모델링이라는 시장도 아까 제가 이제 가구 시장이 상당히 영세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리모델링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그 견적이라는 거가 정말 물음표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마루장도 하나도 뭐 지복들 매매를 장판 가면서 얼마고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고 저희가 깜깜이 견적서라는 말 많이 쓰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표준화되고 기업화돼야 하는 니즈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제가 표 3번에 이게 2017, 그냥 검색해서 찾은 2017년 당시에 26평 아파트 리모델링 견적서거든요. 근데 보면은 금액이 약간 보급형 리모델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 그 시공인력 인건비가 하도 많이 올라서 이거보다는 훨씬 비쌀 거여서 2020년 기준으로 대충 얼마일지 해보면은 한 이제 4억 정도 이제 리모델링 4억 맞네. 4천만 원. 4천만 원 이제 견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업자, 인테리어 업자의 이윤이 한 7%에서 뭐 맥스 10%다 이렇게 좀 견적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요거 하나 하면 20년 기준으로 한 이 건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번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림 49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요거를 가정을 이게 순수익이라고 할 때 임대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면 얼마 남느냐 한 80만 원, 85만 원 남는 건데 그럼 이걸로 한 공사 한 3건 한다고 보면 월에 200만 원 이렇게 버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겠죠. 그 오른쪽에 한샘 GP 마진 보시면은 한샘은 한 가구가 절반, 리모델링이 절반 정도의 회사여서 이 GP 마진이 어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뭐 사업부별 마진은 모르지만 한샘 GP가 얼마냐 한 25%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견적서에 나와 있는 10%의 마진이라는 거는 실제 인테리어 업자의 마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공사비나 재료비에 이 업자 마진이 태워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유튜브에 인테리어 관련된 채널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 인력들 감리하잖아요. 본인의 감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그 25만 원 잡고 20일 공사하면 본인 인건비 500만 원 플러스 공사 인력 이제 하루 평균 뭐 15만 원 인건비 공인비 나가고 그거 곱하기 20만 원 하면 300만 원 그죠? 그럼 500 플러스 300 해서 800만 원이 기본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자재비가 애드되는 거여서 아마 리모델링 업체에 전화해 보시면 원하시는 계약 단가가 있다. 만약에 저는 뭐 평당 뭐 150만 원 안 넘고 싶습니다. 원하는 단가에 다 맞춰줍니다. 왜냐면 고정 인건비는 떼는 거고 자재들이 이제 좀 싸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창호를 뭐 LG 거 할 거냐 이건 거 할 거냐 뭐 바닥 뭘 할 거냐 한샘 할 거냐 한샘 뭘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원하시는 공사비가 있으면 거기 다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장도 상당히 표준화가 많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딱 등급별로 단가에 맞춰 딱 할 수 있게끔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비교적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 4번에 보시면 이 소비자 보호원 데이터 가져온 건데 금액이 작을수록 AS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시장도 AS까지도 기업화가 돼서 어떤 이런 뭐 개인들의 이해상충을 좀 이렇게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거고 그거를 하고 있는 기업을 찾자면 그게 한샘이라는 거죠. 혹시 리모델링 뭐 주식 얘기하다 그랬는데 타일 선택하실 때 예쁘다고 그 조그만 타일 선택하시면 와 그걸 저희가 하셨구나. 뭐 욕실을 갖다가 이제 샤워 있는 부스랑 욕 있는 데를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그걸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떨어져. 제가 기술자 됐어요. 이제 실리콘에 붙이는 게 하도 떨어져.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하도 제가 그 영동에 보면은 그 타일 전문 가게들 가서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 그때 이제 우리 봐주시던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그 우리 집 네. 맡았던 저기 담당자분께서 이거 나중에 뭐 사장님 이게 문제가 된다. 내가 괜찮다. 난 예쁘게 내 꿈이었다. 내가 와이프한테 지금까지 욕 먹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그 하나하나가 많은데 제가 놀란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서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그 업체가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번에 네. 이제 뭐가 약간 하자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현장이 너무 많아서. 그 사장님 전화 이거 들으실지 모르는데 요새 주식도 하시니까 내가 아니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와주지도 않고 뭐 끊는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돈은 안 되는데 말은 돈은 안 된다 하는데 현장이 몇 군데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집 뭐 건물 뭐 건물 이런 것들 다 지금 리모델링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사 AS 하자 얘기하셨지만 그 결국은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본인이 그 공사 인력을 얼마나 컨트롤 감리를 잘 하는지 그거에 따라 퀄리티가 인건비죠. 엄청 나뉘는 거죠. 그냥 싸서 그냥 뭐 그 페인트공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나 불러서 하는 거냐, 내가 이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감리를 제대로 하는 거냐에 따라 이제 AS가 달라지는 거고, 한샘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회사는 있으면 서비스원이라고 시공 인력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확보가 힘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 사장님들을 한샘 대리점으로 편입시키면서 한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AS 때문에 문제 많지 않으시냐, 시공 맞아요. 그거. 그냥 저희 거를 시공을 쓰시고 영업을 하나 더 뛰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냥 먹어 가는 거네. 그러니까. 왜냐면 목수분들이 뭐 이렇게 짜다가 이틀 더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그래서 인건비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를 컨트롤을 또 잘 해야 이제 규모 하다가. 경제가 되니까 한샘은. 그쵸.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대리점 입장에서도 한샘 시공 인력을 쓰는 게 그쵸. 본인 입장에서 영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한샘을 비워자는 건 아니고 한샘도 AS 문제 있습니다. 찾아보면 한샘 시공 불만인 분들 많은데 한샘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리모델링 시장에서 이 표준화와 기업화가 되는 시작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 51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홈퍼니시 시장 전망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그로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 예전에는 가구였다면 이제는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는 게 확실히 아니냐. 트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린 거고요. 오른쪽 이제 31페이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최근에 어떤 집을 사는 그런 거랑 떠나서 그동안의 한국의 주택 시장이 어땠냐? 미국이랑 비슷하게 서울은 집 사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1, 2인 가구는 뭐 점점 늘어나고 3, 4인 가구는 줄어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2페이지에 제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집을 사는 이유, 전월세 거래량을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매매 거래 못지않게 최근 전월세 거래도 엄청 늘었고, 그림 58번에 서울의 월세 거래량 보시면은 예상대로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네. 가처분 그 소비에 상당히 영향 주지 않을까요? 엄청 타격을 주죠. 그리고 지금 연끌 매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죠. 가처분 소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월세 거래가 세대로 데이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어서 네. 다 월세 부담들이 엄청 커진다는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없던 월세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가 다 월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반전세 형태로.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주거의 질이 그다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집 꾸미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게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홈데코를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표 6번 보시면은 주택저널에서 작년에 조사한 건데, 집을 언제 꾸미고 싶나요? 1위는 당연히 집을 샀을 때 뭐 당연히 꾸미는 건데, 그 특별한 이유 없다. 그냥 집을 꾸미고 싶다가 2위고, 이게 20%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꾸미기라는 그 어떤 인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변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미국과 유사하게 주거의 질이 나빠지다 보니까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33페이지 가시면 아까 제가 한샘에서 저가 리모델링 포트폴리오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슈퍼라는 제품으로 나온 거고 평당 99만 원이면 얼마나 싼 가격인지 아마 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연끌 매매를 했다. 그럼 리모델링까지
돈이 여유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치고는 씻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가형 상품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그림 60번에 부분 공사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가 아니라 이사할 생각은 없는데 이 집에 더 살 건데 욕실이나 부엌 정도든 고치고 살자라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부분 공사도 많이 좀 제품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림 62번에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전세도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지인한테 허락받고 뜯어서 고치는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허락받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화장실 다 뜯어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할 거 해줬는데. 근데 이제 본인 돈 들여서 주인은 쓸만하니까 자기 고칠 뭐 괜찮지 않냐 하는데 세입자가 부탁해서 저희가 저희 돈 들여 고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가 아니면 뭐하러 돈 들여 고치냐. 그렇구나. 근데 요즘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2년을 살아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집 꾸미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한샘이랑 리바트 같은 이런 인테리어 유관 업체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즉 업태라는 게 한번 변한다는 거죠. 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거래량이라고 대변되는 업황이 썩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인테리어 유관 업종들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파트 2의 결론입니다.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산샘 얘기할 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하튼 트렌드는 잡혀가고 있다. 네, 트렌드가 잡혀가고 네.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어서 36페이지 이제 일본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예상은 못했는데 이게 일본의 경우는 워낙 재택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 업무 능률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데스크 이런 제품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의 니토리라는 회사는 일본의 이케아 라고 보시면 되고요. 릭실이라는 회사는 그냥 리모델링, 욕실 리모델링 잘하는 그런 건자재 업체인데 두 회사 모두 코로나 이후에 주가 리레이팅도 있고 그림 68, 69 보시는 것처럼 실적도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니토리는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네요. 네, 니토리 실적 엄청 좋아졌고요. 그리고 릭실의 경우도 릭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 수요이기 때문에 약간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71번에 품목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는 이제 홈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스크를 많이 좀 구매를 한 것 같고 그림 70번은 재밌는 게 이제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사람들이 이제 가구를 살 돈이 없으니까 가구 렌탈, 구독을 하는 거죠. 몇 개월 사용하고 또 바꾸고. 진짜요? 네, 이런 비즈니스까지 지금 일본은 생겼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집은 꾸미고 싶다. 이제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구독. 한샘은 가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배치. 그렇죠. 한샘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3D로 3D 주소 얘기하면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게 어플로 나와서 소비자들이 직접 해볼 수 있고 그 가구를 구독할 수 있다. 나오면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그렇고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월별 이제 소매 판매 품목별로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 초기에는 뭐 손소독제나 그다음에 뭐 위생용품이나 뭐 그런 식료품 이런 것들 소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가구나 홈데코 쪽 수요가 많이 늘었고 취미생활 용품도 많이 사고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은 실내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야외 가구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야외 공간을 활용한 이제 홈케이션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홈캉스 그런 걸 즐기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도 또 글로벌도 가구 수요가 엄청 많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건자재 유통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홈디포 아시죠? 홈디포 우리나라는 인기가 없지만 홈디포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가구 판매하는 웨이페어 실적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엄청 좋아진 상황입니다. 주가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미국의 홈디포의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100%가 올랐는데 이때 상승률이 넷플릭스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미국 사람들이 집 수리, 집 꾸미기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미국은 재밌는 부분이 데스크 오피스 제품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안락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가구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월별 가구 소매 판매 추이랑 온라인 판매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정말 급증을 했고요. 온라인 판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없느냐? 뭐 한샘도 물론 하지만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어플인데 아마 있으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 어플 있거든요. 이 집 꾸미기 스타트업에서 만든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입니다. 이거 오늘의 집? 네, 있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유저들이 온라인 집들이라고 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소개하는 거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집 어플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온라인 집들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 그림 80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올린 이 온라인 집들이에 올라가 있는 가구들을 직접 살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전세살이도 집을 많이 꾸민다고 했는데 뭐 임차인들의 인테리어 팁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 업체 포트폴리오 올려서 개인이 인테리어 업자랑 연결할 수 있는 채널도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42페이지 가서 보시면 누적 거래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어플 활성 사용자도 많이 늘어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 엄청나게 펀딩 잘 되겠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네이버에서 2018년에 이미 투자 유치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제 VC 시장에서 한 100억에서 200억 가량 조달 물량 나왔고 기존 투자자가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있는데 아마 다 물량이 소화가 됐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앞으로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어플이고요. 실제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도 오늘의 집이 엄청 많이 늘어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집 꾸미기에 대한 수요가 바뀌면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뭐 사람들이 다시 집 같은데 꾸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고 다 그럴 거 아니냐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우리 사회 문화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그것도 있고 그냥 부동산 시장도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월세 뭐 이 데이터의 결과가 이제 뭐 내후년이 되면 더 뭐 우리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취업 시장 나오고 하겠지만 월세라는 걸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전세로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 세대가 가진 그런 굉장히 비용상의 문제들이 본격화 되는 것 같고 우리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행복을 위해서 자기 꾸미고 뭐 이런 시장.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전에 가다가 그 어디죠? 그 일본 브랜드인데 그 직구 무인양품. 무인양품. 가서 물건이 뭐 이렇게 좋은 걸 같진 않은데 아기자기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정말 사람이 많죠. 저 무인양품 칫솔 쓰는데 그러니까 무인양품을 가서 가습기랑 그냥 뭐 근데 거기에 토스트기를 샀더니 그냥 토스트가 예쁘긴 한데 되게 내가 원하는 토스트기가 아닌 거야. 예쁜데 예를 들어서 가성비. 네. 그래서 가성비 토스트. 왜 그걸 살까 했더니 그게 이제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르구나. 전무님은 발뮤다 사셔야죠. 나 무인양품 토스트 되게 밥부터 뭐요? 발뮤다. 그 뭔데요? 독일 거. 좋은 거. 토스트기는 좋은 거 있어요. 빵을 좋아해서 그래서 산업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고요. 종목 갑시다. 네, 한샘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인데 한샘 네. 정말 야도 오래간만에 한번 이거 어때요? 한샘 2분기가 실적이 제가 너무 좋아서 두 손 두 발 들었고 최근에 주가가 보시면 약간 이제 박스 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가 별로 안 좋던데 봤더니 내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5만 원 정도에서 갖고 있던 물량이 코로나 터지고 실적 터지고 하면서 차익 실현 되게 많이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신규 수급이 약간 좀 비어 있는 상태고 저도 여기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거래량이 꺾이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6, 7월이 너무 좋았으니까 8월이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한샘이 워낙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이제 그 매매 거래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게 꺾이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3분기는 원래 이제 이게 1, 3, 4, 5, 6, 7, 8, 9, 7, 8, 9월이니까 이사 자체가 비수기여서 실적이 QOQ로 빠진다. 요것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있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쭉 말씀드린 거에 생각을 해보면 8월 매매 거래가 꺾인다고 해서 한샘의 리모델링 실적이 줄어들까? 별로 아닐 거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 QOQ로 봤을 때 아주 조금 빠지는 거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뭐 그냥 플랫 정도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엄청 슈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 지금 매매 거래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고 꾸미고 싶어 하는 이 업황과 이 업태 이 리모델링 시장의 표준화
온라인 매출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다시금 옛날 같은 하이 멀티플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 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얘기들 하고 있냐면 어떤 업종이 있다면 자금이 버티기 힘든 기업들은 퇴출될 것이고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걸 먹어갈 것인데 네. 예를 항공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구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방금 얘기하다 들었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자영업 비슷하게 하던 가구 업체들은 손 들었을 확률이 높고 당연히 자본 구조가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채라는 건 한번 생기면 그 쉽지 이자 때문에 않죠. 회복을 힘들거든요. 이게 원래 비즈니스를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빈 시장을 갖다 누군가는 가져갈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 옛날에 막 전통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이제 마트 가서 사고 이러는 게 젊은 사람들이 표준화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잘 모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건지. 시장에서 파 사면 훨씬 싼데 그쵸. 밭에서 다 잘라놓고 그렇게 씻어놓은 파 사서 먹는 게 요즘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죠. 그게 훨씬 비싸잖아요. 단가로 그러니까. 따지면. 근데 그걸 더 선호하는 추세가 이 집 꾸미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화된 제품, 기업화된 상품. 그래서 한샘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 85번, 86번 함께 비교해 보시면 매출 성장이 한샘이 좀 이제 둔화되다가 최근 들어 매출 성장이 와이와이로 엄청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 그림 86을 보면 네, YOY 분기 매출 분기 성장률이 왜 이렇게 엄청 좋아졌지? 엄청 좋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금 리모델링 쪽 매출이 상당히 좋고 가구 쪽도 엄청 빨리 턴어라운드 이렇게 했어요. 좋아진 적이 몇 년 만이네. 네, 정말 몇 년 만입니다. 근데 그래서 주가는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저점 대비 이제 올랐는데 한 5만 원 갖다 10만 원 찍었으니까 2배는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죠. 앞에 오를 때는 약간 헷갈렸는데 숫자가 찍히는 거 보고 저는 믿음이 생겼고 실제 숫자가 잘 나왔더라. 2분기가 정말 깜짝 놀란 실적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가구가 한샘 작년에 가구가 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가구가 엄청 빨리 턴어라운드하고 한샘몰에서 사람들이 가구를 정말 많이 주문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리모델링 한샘 매출이 지금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만 네. 아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엄청나게 많이들 그 리하우스인가 뭐 리하우스, 네. 리하우스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사실 이제 계속 불안감은 거래량이 꺾이면 꺾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가구 쪽 턴어라운드가 더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왜냐면 한샘 가구가 포지션이 옛날에 약간 애매했거든요. 이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싸지도 않고 애매한 포지션이어서 안 팔렸는데 이제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한샘에서 엄청 프로모션 많이 했고요. 가구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의 어떤 플러스도 있겠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매 거래가 는 것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리모델링 수요와 가구에 대한 수요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지금 수급 약간 비어 있기 때문에 바이콜 드립니다. 그래서 멀티플 40배 정도 준 거고요. 40배면 2014-15년 평균 PER이고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3분기는 제가 QOQ로 조금 빠지는 걸로 추정을 했지만 200억만 나와줘도 주가는 더 날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트레이딩 바이 드릴 종목은 49페이지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는 하도 뉴스가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 95번에 지누스가 미국 매트리스 판매 회사니까 피어들은 어떤지 같이 밸류에이션 비교했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퍼플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매트리스 업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지누스랑 똑같은 거죠. 오히려 지누스보다 안 좋습니다. 실적이 지금 별로 안 좋고. 근데 매출 그로스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멀티플 40배 이상 날려보내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 오프라인 매트리스 업체인 슬립넘버나 템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냥저냥 하다가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트리스까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좋아졌고 멀티플 한 20배는 최소 받는다. 근데 지누스 10배다. 워낙 인도네시아 그 반덤핑 그 건이 컸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 컸고 아직 뭐 결론 안 났습니다. 결론이 그게 안 났으니까. 10월 27일에 미 상무부 예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은 조금 전 늦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더 이상 답답해서 이게 아무리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주가는 무조건 트레이딩 바이 해도 되는 주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 10배에서는 지누스를, 왜냐면은 그 예비 판정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공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누스가 미국에 생산 공장 지금 매입해가지고 생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아예 문을 닫고 극단적으로 미국에서만 생산을 한다고 볼 때 그 캐파가 인도네시아만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본업에서 그렇게 크게 이거가 아니면 이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온라인 매출 너무 좋고 북미가 아닌 지역조차 지금 매출이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누스라는 회사를 이 가격에 멀티플 10배 살 수 있는 시기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하게 제가 트레이딩 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리스크 어벌스한 분들이 사시면 트레이딩 바이, 리스크 러버께서는 바이를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츠인데요. 하츠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회사인데, 네, 뭐 주가가 썩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봤더니 2분기 실적도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리모델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레인지우드와 쿡탑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MS 1등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 좋아지고 MS 1등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많이 받는 거는 자연스럽고요. 트레일링 PR로 보시면 이 종목도 MS 1등이다 보니까 매출이 꺾인 적이 없는 회사여서 멀티플 비쌉니다. 작년 트레일링 기준으로 30배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 작은 한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하츠도 좀 작은 종목이지만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뒷부분에 이제 홈디포라든지 일본의 릭실 정리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일본 업체랑 홈데포, 미국 업체 2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저는 상당히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 트렌드를 잡아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가을 이후에 좀 보는 것들이 그래도 내년도를 바라보는 변화인데 그 트렌드가 살아있고 이익 사이클이 좋아져. 내년도까지 놓고 봐도 이런 인테리어 시장이 쉽게 들진 않는다. 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쏠릴 수도 상장 기업 중에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보통 이쪽이 건설과의 대체 관계가 좀 있잖아요. 산업 특성은 대체 관계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좀 그게 희석이 됐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 15는 건설도 좋을 때였고 그때는 같이 갔는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확 좋아지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정부 스탠스에서는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이라면 그냥 한샘 편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투자자 빼고 그냥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듣는다고 하시지만 네네. 저희 주요 클라이언트들한테 제시할 때는 네. 건설주 살 바에는 그래서 제가 한샘을 쓴 게 리바트가 캡이 작아서 그런 이제 비행 대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샘은 어쨌든 시총이 뭐 조단이니까 캡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샘 외에는. 네, 캡이 작아서. 지금. 오케이,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재밌는데요. 마무리 집돌이 집순이 대백설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온.